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원내대표님과 매일 보는 사이입니다. 통상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로 바라보면 미소를 짓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어제와 오늘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핵심만 좀 정리했습니다. 일단 이겁니다. 어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은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절을 했습니다. 사퇴 못합니다. 그리고요, 조금 뒤에 언론 공지 문자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게 어제 밤까지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으로 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뭐 회의도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퇴 요구 거절했습니다. 그리고요, 제 임기 총선 이후까지입니다. 총선 이후까지 제 임기는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 사이사이에도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큰 골자는 바로 이겁니다. 만나서 요구했다, 거절했다,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급박하게 취소합니다.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공을 들였던 행사거든요. 오늘 5번째 행사인데 앞서 4차례는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도 했죠. 오늘도 그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 30여 분 전에 오늘 일정이 없다라는 공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설명은 윤석열 대통령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해서 좀 상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광재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사실은 바쁘고 부산한 하루 여당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화 연결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제가 앞서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지난 주말과 오늘 도대체 여당, 여권 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젯밤에 이게 한 방송국의 첫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 이후에 여러 당 인사와 저도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거가 79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 상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또 윤재욱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최근에 당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불만들을 한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자신이 거절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 준 셈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의 이 갈등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제가 당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이제 불만을 가졌다. 이거는 또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오갔는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는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한 공천의 불공정 가능성 이거를 지적을 한 건데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그 대응에 불만을 갖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이 당 대변인이라는 공식 직책을 맡은 상황에서
이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다라고 확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의 취재, 뭐 사실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예. 또 당의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주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김 여사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왜냐? 예.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고 이거 함정에 빠졌다고 함정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예. 당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게 국민 눈높이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 수사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혀 할 수 없는 얘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또 지나친 무리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제가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과 시각이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에는 어차피 이 건강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느 한쪽의 목소리에 지금 힘이 실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뭐 우리 친윤 중심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론, 그러니까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은 줄곧 해서 김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과도한 마녀 사냥식의 여론이 있다라는 분만의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예. 이 내용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 정도 수준은 대통령실에서 용인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대통령실과 당 모두 사실 이번 사안을 보는 시각은 명확합니다. 이번 선거를 이겨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예. 한동훈 법무장관의 진정성도 결국에는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긴밀히 대통령실과 당이 협의하고 그런 내용들,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상태로 이제 79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번 보도를 사실 처음 보도한 매체에서 다시 최근 보도 내용 한 걸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사당화하려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을 뿐이지 완전한 갈등의 봉합 여지까지 예. 막아둔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보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게 국민의힘 구성원 간에 약간 시각차도 있고 의견이 차이는데 이게 네. 향후에 구성원 간의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선거철이 되면 아주 작은 사안도 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 화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감대는 당정 모두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행은 정의 일을 한다고 얘기한 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긴 하지만 예. 결국 당정 모두 4.10 선거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를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부로 마무리해야겠다라는 공통의 목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큰 목표 아래 이 작은 갈등들은 계속해서 봉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갈등을 잘 봉합하려는 노력들 역시 물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민생 토론에 참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직전에 이게 취소가 돼서 불참이 됐거든요. 네. 이 내용이 좀 알려졌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워 하셨나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당연히 뭐 당혹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하지 못하는 진의가 어떤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왕설래 당연히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일단 저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예. 했으니까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언론의 해석의 영역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 당정 갈등이 계기가 돼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예. 언론의 평가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설명을 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근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남긴 말, 그리고요. 이철규 비대위원도 어떤 설명을 많이 내놨거든요. 두 사람의 목소리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던져놓고 이미 국고에 기속이 됐는데,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네. 예, 저런 대화가 오갔는데 글쎄 이게 약간 결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같은 맥락인 걸까요? 뭐 듣기에 따라서 다르게 들으신 분도 있고 같다고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 소속이시니까 지금 이번 사항을 보고 이제 전반적으로 말하길 여당이 좀 뒤숭숭하다. 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오늘 많은 분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해보셨을 텐데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초유의 사태니까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면 우리 이 한동훈 장관이 떠올랐고, 한동훈 장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그랬는데 이 두 분 사이에 지금 잘 모르는 어떤 신뢰 훼손 행위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위원장 되시고 난 다음에 사실 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셔온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주까지 전국을 돌면서 팔도 사나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굉장히 이 국민의힘을 조금 단결시키고 분위기를 업을 시켰는데, 예.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지금 겁니다. 나가는 화면이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 인사회잖아요. 네.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표정. 예, 따뜻하고 아주 이거 훈훈했었죠. 예. 굉장히 흐뭇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 당원 간담회를 할 때 예. 그때 인천 계양을에 가서 원희룡 전 장관을 추천하고 또 마포에 와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번 총선의 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 본인이 볼 때 가장 적임자로 추천했을 뿐이지 어차피 공천이라는 과정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 혹시 어기는 거 아니냐 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는데,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김건희 여사의 명분백 수소와 관련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사치와 물란한 사생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부분을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에 대해서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쪽까지 나가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한 몰카 공작인데, 몰카 함정인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재옥 원내대표와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한 20분 정도 비공개 회동 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사과라든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사태까지 아마 좀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본인이 직접
삼고초려에서 비대위원을 모셔왔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 제안은 거절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좀 어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간섭 비서실장이 어떤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 좀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오늘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출근길 첫 일성으로 예. 그 사퇴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절했다 자기가. 그 제가 볼 때 저게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신뢰 훼손되는 부분인데 어떤 그 사퇴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거를 그 위원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쪽에서 어쨌든 간에 당정 일체 예. 상황에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했다면 사퇴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다 검토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간에 제가 볼 때 신뢰가 훼손돼 있고 오늘 민생 토론회까지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못할 정도면 굉장히 이 상황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예.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예. 당내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래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언론이 쓰는 표현을 강도로 얘기하면 일단 대충돌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고요. 뭐 대충돌까지야. 그냥 갈등 또는 그보다 약하게 신경전 뭐 이렇게 표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고 뭔가 삐그덕거린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 좁혀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어떠한 장면 때문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됐는가. 좀 이게 궁금해지는 지점들이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는 지난 17일과 18일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장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관련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마포을에서는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혁준 변호사. 지금 영상에 3가지 장면이 지나갔어요, 지금요. 자, 대통령실을 자극한 건 무엇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셋 다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세 가지 장면이 동시에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마포울 그 김경률 이 건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정치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업된 흥분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개항에서는 그 민주당의 넘버원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개항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서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마포 갑에는요. 현직 의원들 뭐 한 서너 명 벌써 전직 의원까지 합치면 진짜로 아주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전하고 나섰는데 예. 의뢰는 없었단 말이에요. 마포 의뢰는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넘버2인 정청래 최고위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하겠다, 해보겠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좀 이렇게 흥분하고 해가지고 업돼서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거 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쁠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제 감정적으로 제일 기분 나쁜 건 아마 마리 앙뚜아네트일 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인터뷰 발언.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사치와 뭐 난잡한 사생활 조금 전에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사치스러운 왕비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서 예.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왕비로 프레임이 짜여졌을 뿐이지 오히려 그 이전에 있었던 프랑스 왕비보다도 더 절제가 있는 그다음에 착한 그런 예. 왕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오해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때. 아니 당시에.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은 프레임을 김경률 비대위원이
경솔하게 지금 영부인에게 씌운 것 같은 그다음 뭐 사생활 운운하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좀 그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마음을 잘 그 살피지 않고 좀 시차를 두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말들이 다 18일, 19일 지난주에 예. 다 그냥 연달아 계속 막 하니까 좀 대통령께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영부인도 좀 그 언짢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러한 것들이 과연 비대위원장 보고 내려오라고 할 만큼 그런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당원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96조에 비대위 이렇게 쭉 요건이 나와 있는데 비대위원장 임명되는 절차는 있지만 예. 비대위원장 끌어내리는 절차는 하나도 없거든요. 규정 자체가 없습니까?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은 비상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대위원장 하는데 예. 그 기간을 잠정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본다. 6개월. 예. 이런 취지니까 결국 6개월이라고 하면 이번 총선 끝나고 새로운 국회의원들 당선돼가지고 전당대회 할 정도까지 그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5월까지는 가는 거네요. 체제로 예. 가다가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출마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자기가 헌신은 하겠지만은 승리에 예. 대한 과실은 탐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국회의원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국회의원 되신 분 중에 당대표 넘겨주면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끝날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사퇴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예. 제 생각에 그게 대통령의 진정한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그 스태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오판이나 좀 무리한 그런 것이 어드바이스였는지 예. 그런 것부터가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3자적 입장에서 김용주 전 민주당 의원. 네. 특히요. 아까 영상 3가지 장면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장면 지난 17일이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 후보 뭐 이런 거의 이런 취지로 소개한 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 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참 지적도 사실 많이 받은 거였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사실 문제를 삼았고 뭔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지적을 많이 받은 사안은 맞지 않습니까? 네. 뭐 지적을 많이 받은 사안이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인천시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영선 후보가 오히려 뭐 마포울의 김성동 후보보다 더 많이 40몇 프로를 받았던 후보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최소한 인천시당 행사였으면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두 분을 다 무대 위에 올려서 같이 손을 올리는 모습은 보여줬어야 돼요. 마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럼요. 당협위원장 그동안 4년 동안 현수막값만 예.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시고 당원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진보 단체, 시민 단체 하던 사람 뭐 데리고 와서 갑자기 그 말하자면 최고의 비대위원장이 손들어주는 이거 마포울 당원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적이 참 많이 나왔는데 미숙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러나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다. 만약 그게 본질이었다면 인천시당 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실은. 예. 이제 핵심적으로는 뭐냐 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마치 아까 말씀으로는 사치, 난잡한 사생 이런 거는 진보 유튜브나 하는 얘기예요. 여당 비대위원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지나간 겁니다. 실제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 정도 얘기. 그 뒤에 얘기를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루이 16세하고 마리 안토네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탄핵당하고 감옥 가는 것이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얘기를 들었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실제로 그 뭐 마리 앙토네트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루이 16세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단체에서 얘기했듯이 퇴진, 탄핵 그 길에 대한 이야기, 프랑스 혁명, 그럼 뭐 정권 넘어가고 당연히 대통령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더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2018년부터 한동훈 검사가 사실은 삼성바이오 문제 때문에
실제로 참여연대하고 코어를 하면서 김경률 회계사하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알고 있고 인연이 생겼다. 그렇게 알려진단 벌써 말이에요. 5년의 인연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가 한동훈과 김경률 체제로 가는 한 갈수록 대통령실과 당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 그대로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불만 표시가 나오고 사퇴 이유가 나오고 이런 그래서 일이 벌어졌다. 윤재옥 그 원내대표를 통해서 1차 아마 경고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2차적으로 더 충격적인 레드카드가 나왔다 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뭐 통상 이렇게 얘기를 듣고 평가를 받은 인물인데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어제 오늘 상황 뭐 여러 가지 좀 전해드렸어요. 자, 윤한 이게 지금 충돌인가 아니면 약속 대련인가? 약속 대련은 뭐 겨루기를 하는데 이미 사전에 각본이 있어서 주먹 내면 맞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약속 대련. 근데 충돌인가 약속 대련인가? 이거 전혀 다른 건데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나 보네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용 의원은 사실은 친윤 의원으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뭐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다. 뭐 이렇게 좀 평가받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는 뉴스, 보도를 공유해요. 거기다가. 이거 뭡니까? 본인이 이걸 굳이 거기다 알리는 거는 저는 이거 공감합니다라고 비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와글와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 좀 일으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장동혁 의원 지금 사무총장 맡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의원들의 단톡방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몇몇이 그런 당의 여론이나 이런 당의 의사를 마치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식. 저는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건강한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과과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이게요, 이용 의원이 다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어요. 의원총회 같은 데도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 꼽히거든요. 근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 단체 방에서, 메신저 방에서 약간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취지일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동혁 의원이 그걸 받아쳐서 이거 문제 있다. 비판했는데 글쎄요. 통상적이면 이용 의원이 다시 장동혁 의원의 저런 비판에 또 반박을 하거나 어떤 대응을 할 것 같은데 별다른 언급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당이 분열로 가면 안 된다. 약간 수습하려는 걸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지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내 위기감이 일정하게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더 나가면 이건 정말 큰일 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당내 상당히 좀 공포감 비슷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발생됐느냐. 예.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것이 지금 대통령 부인,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측면이 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그 결정적인 것을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이어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뭔가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걸 쉴드를 쳐줍니다. 그거 쉴드입니까? 그건 저는 그 쉴드로 쉴드로 보십니까? 보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종합해서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을 손을 들어주죠.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오지요. 자, 믿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린을 건드린 부분과 플러스해서 이건 한동훈식 자기 정치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대통령의 인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윤재혁 대표를 통해서 1차 길들이기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그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이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정치인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무슨 검사 선후배지간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정치권의 생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까지 내려보냅니다. 예. 자, 이것까지는 약속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비대위원장의 사퇴라는 단어가 워딩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미 이건 약속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 그거 사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걸 약속대로는 보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친윤으로 이른바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용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 출신입니다. 예. 어찌 보면 입이 없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예.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당내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앞장선 것 아니겠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식 자기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뭐 테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이제 응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확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당분간은 이러다간 국면이다 하면서 잠시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저는 다시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당정 간의 수직적 관계라든지 권력 간의 권력의 충돌이라고 하는 본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일단 더 나가면 큰일 나겠다. 공멸이다. 이런 위기감이 양쪽에서 지금 갑자기 여당 얘기를 하면서 양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지금요.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주말 동안에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 내부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압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TK 의원들이 뭔가 자체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게 알려졌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이겁니다. 국민의힘 TK 의원들 회동. 사실 이게 잡혔어요. 뭐 저기 보시면 송원석 의원 나오잖아요. 전국 사안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알려졌는데 오늘 오후 3시 예정이었어요. 근데 오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우려 이런 걸 한 거 아니냐라고 좀 짐작은 되죠. 잡혀서 회의를 열게 했는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송원석 의원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비 일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진정을 못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비 일학의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여사님 뭐 명품 가방 논란 관련해서 원래 논의를 하시려고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아니 의원들끼리 모여서 티타임 하는 거야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비이라 그래서 뭐 괜히 뭐 또 오해받을까봐 안 취소했다 뭐 이런 설명인데 아무튼 취소가 됐고요. 오늘 아까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공통의 인물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요 사과 발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재욱 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자, 김철영 교수님. TK 의원들의 모임이 취소되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과를 했어요. 뭔가 이제 수습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는 수습 국면이라기보다는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건넜어요 지금?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과를 했지만 자기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분백 관련해서는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은 몰카 함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를 지금 이 민주당에서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근데 지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는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과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출근길 첫 일성입니다. 본인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저도 밝혔어요.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 부분의 수습을 위해 가지고 한동훈
이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부분. 예. 그거는 앞으로 당정 일체가 아니고 당정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고요. 예.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당정이 집권당의 숙명이라고 하는 게 당정 일체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본인의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일성에 보면 당은 당의 일을 하면 되고 정은 정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비대위원장은 나는 내가 알아서 당을 운영을 하고 대통령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볼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고 오늘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생 토론에도 불참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 형태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당정 일체가 아니고 당정 분리 상황으로 가고 대통령실의 상황을 방어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입장의 스탠스를 가져간다면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지금 거죠. 김춘영 교수께서는 지금 루비코강을 건넌 상황이라고 했는데 혹시요 이게 당내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당을 나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역할 분담 또는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시각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제가 볼 때 그 이준석 대표가 일단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 생각 이랬을 겁니다. 첫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오게 되면 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총선을 치를 국민의힘의 이 당의 얼굴이었는데 대안이 없다. 둘째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윤석열 아바타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런 요구를 거절하면서 자기 스스로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니 윤석열의 아바타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살리고 그 대신에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지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당의 이견들은 잠잠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당내 논란들도 잠재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서로 약간은 짠 게 아니냐 이래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언론에 지금 이관섭 실장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사실 언론에 흘려졌거든요. 가장 극비중의 극비인 상대로 흘려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볼 때 서로 짜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닌 거죠. 저 사퇴 카드는 절대로 뻥카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 분명한 진위가 전달되어 있는 그 진심이 담긴 카드라고 봅니다. 약간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전문 용어를 쓰셨는데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지만 실제로 막 흘리는 약간 이런 말 쓰셨습니다. 조혁진 변호사. 네네. 약속 대련이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고도의 아주 대단한 전략이 아닐까. 정말로 고도의 그렇다면.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그랬는데 이런 아바타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스스로의 힘을 빼주면서 차기 권력인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치켜세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제가 역사책 많이 봤는데요. 부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나누어지는 것이 않기 때문에 힘을 뺀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다. 빼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딱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대단한 정치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자꾸 그 표현을 쓰고 그렇게 그게 이준석 대표의 한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얼마나 큰 정치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냥 그게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적절한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권력도 권력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없어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다. 그렇게 되면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역사상 아무것도 못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직까지 던지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정치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진두 지휘한 총선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실패한 정치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예.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그 이제 봉합을 하고 그 총선을 위해서 이제 80 며칠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결국 빨리 수습하고 다시 총선 모드로 돌아갈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약속 대련이란 시각은 에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좀 평가를 좀 내려주셨는데. 한동훈 홀로 서기의 신호탄일까? 지금 요 상황이 어떤 계기가 되는 걸까? 이런 거네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하면서 사퇴 관련 얘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박정아 대변인이 약간 부연 설명 같은 내용도 좀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으로도 제 역할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동훈 위원장도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쭉 연장될 거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약간 이런 것 같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가 오늘 좀 취재를 했어요. 이거 제가 좀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좀 보냈거든요. 답이 왔는데 아주 짧게 왔는데 의미심장해요. 사퇴하실 일 절대 없을 거로 봐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라고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안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사퇴할 일은 없을 거냐는 거죠. 이걸 미래를 물어봤는데 안 한다고 답이 온 겁니다. 이 뉴스와이드 취재인데요, 지금요. 유형진 변호사? 네네. 향후에도 사퇴할 일 절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 문제 가지고 사퇴했을 거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 가지고 사퇴할 사람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19년도에 조국 사태에서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덮었을 거예요. 예. 그 정도 강단이 없이 지금 저 자리에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다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당원 96조 10항에 보면은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의 존속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월.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제 비대위원장 됐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월 말까지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그냥 사퇴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끝까지 있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규정 같은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또 비대위원장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내대표가 그 당대표 그걸 권한대행을 하나요? 권한대행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합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그 상황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민주당 소식이니까 저 소속이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제3자적 시각에서 보셨을 때 결과적으로 당정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뜻밖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 결과적으로는 이 파행이 잘 마무리가 되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왜 마무리가 잘 되면?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한동훈을 데리고 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과 똑같은 아바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썼던 한나땡 이런 표현이죠, 지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윤나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분리해 가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정부하고의 차별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만은 예. 선민후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선민후사. 예,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왔다. 자기 개인의 총선 출마의 문제가 아니라 예.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측근으로 비롯해서 여사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총선 수도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대처한다. 따라서 절대 물러설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하고 맞선다가 아니라 예. 윤 대통령의 정부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이 일밖에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당당하게 끝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이준석 대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을 말하면 용산의 뭐 사무처라든지 예. 또 개혁적이지 못하다든지 이런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당내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준석 정당으로 가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말하자면 한동훈의 승리, 이준석의 패배 이런 식의 갈 공산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약간 파생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정기랑 교수님 상황이 지금 이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왔는데 아주 지난주부터 굉장히 뭔가 빠르게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쯤 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보여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란 얘기가 먹히지가 않는 거죠. 민주당이 아무리 그 아바타 얘기해봐야 저렇게 당당하게 뭐 소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바타란 얘기가 국민들에게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 거침없어 보이지만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 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시킨 부하 직원입니다. 자, 비대위원장도 임명직이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게 두 가지 정도의 기대를 있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확장해서 뭔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달라라는 어떤 하나의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른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배우자 리스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걸 커버해주고 막아주고 이 국면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아마 해달라고 하는 또 막연한 어떤 암묵적인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이건 결과가 보여줄 건데요. 지금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출범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한 달 동안의 평가가 뭡니까? 정당 지지율 변화 별로 없습니다. 자, 중도 확장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전히 용산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갑자기 한동훈식 자기 정치에 나오면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빗장을 푸는 느낌이 보입니다. 과연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3년 차고 앞으로 3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권력이 과연 이것을 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고 야당의 공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나가면 대통령실은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수사하는 겁니까? 그럼 다시 한번 또 사퇴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저는 완전히 일시적인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만 다시 한번 선대위 체제가 논의된다든지 대통령실에 또 다른 어떤 방안을 통해서 이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권력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라고 하면 그리고 이어진다면 민주당에서 계속 아바타 얘기는 안 통하겠지만 과연 버텨낼 것인가 요거를 좀 말씀해 주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이 있었죠? 인재 영입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오늘 영입해서 발표했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국민의힘 화이팅! 국민인재 화이팅!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천현 교수님, 지금 상황, 그러니까 홀로 서기를 하는 거냐, 어떤 계기가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아바타 그런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분석처럼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을 가지고 조금 더 뭐가 이어진다면 중도층에 대한 어떤 호소력이 커질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상황이 계속 돼 갈 수가 없거든요. 한번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예. 어설프게 봉합하고 수습하려고 하다가는 이것이 나중에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퇴 요구까지 놓은 건 이렇습니다. 그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면 하루에 대통령하고 서너 시간씩 격식 없이 토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 사태 관련해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예. 어떤 서로가 뭐 전화 소통을 하거나 혹은 관저에서 서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함께 어떤 뭐 새 정부를 만들었던 창국 공신에 해당하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바로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관계 훼손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뭐 강 건넜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지금요. 더 이상 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제가 볼 때 철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사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잘 모르고 저러는데 여의도 문법을 안 쓴다고 하지만 사실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지만 내일 당장 또는 일주일 뒤에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당의 중요한 의사결 결정을 내리는 거 의원총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의원총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조금 여론의 힘을 얻어갈 가능성이 근데 크거든요. 아까 뉴스와이드 취재에 따르면 앞으로 살퇴할 일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을 안 쓴다고 하시면서 사실 여의도 문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헌 당규에 따른 본인이 이때까지 법무부 장관에서 해왔던 헌법과 법률, 당헌 당규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의도는 그렇게 당헌 당규대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 어떤 신뢰관계가 다시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신뢰관계 훼손됐다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기 나오는 것처럼 그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내놨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 국민의힘 대변인 중에 한 분께서 약간 소통 이런 얘기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간의 인간적 관계, 신뢰관계가 있는데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관계가 흔들리지는 않을 걸로 본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소통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제가 보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는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 뭐 소통 얘기 꺼냈잖아요. 인식의 차이는 없다. 뭐 소통 요 부족 이런 거 좀 해소하면 잘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 꺼냈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거 좀 며칠 지난 건데 이게 지난 15일 전 이 3선 이상 중진들과 오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러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10일 총선 날이잖아요.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이 왠지 꼬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요 얘기가 알려지니까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제 막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저 얘기를 한 그때부터 이미 뭔가가 힘겨루기 속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 뭔가 지금 용산과 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총선 이후 내 인생 꼬일 듯. 본인의 어떤 모습을 전망한 걸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인생에 한번 꼬인 적이 있어요.
언제냐? 2020년 1월에. 2020년 1월이요? 네, 그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잘 나가다가 2020년 1월에 진짜 초임 검사장들이나 가는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법무연수원 가가지고 계속 4번 연속으로 물 먹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검사로서의 인생이 꼬였다라고 그때 생각을 한번 했겠죠. 꼬였다. 예. 뭐 그런데 이번에 또 꼬일지는 모르겠는데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제가 봤을 때 총선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총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지금 여당의 가장 큰 허들이 무엇이냐. 예.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영부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그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은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는 예. 목적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을 다 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꼬였는지 아니면 잘 풀렸는지 그때 와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내 인생이 꼬일 듯하다. 이 꼬인다는 건 어떤 모습을 바라본 걸까요? 결과적으로 인생이 편리하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 지금처럼 그전처럼 좋아야만. 그러니까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면 국회의원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럼 그다음에 뭐 총리로 간다든지 무슨 뭔가 다음 대선 후보가 된다든지 다른 뭐 역할을 그런 맡든지. 여러 가지 그러려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무난하게 잘 유지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꼬인다는 거는 그 반대를 지금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 반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한 번도 바뀐 게 없다. 작심을 했다는 거거든. 꼬일 걸 작심했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라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맹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시점으로 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간접적으로 혹은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보이지는 뭐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직간접적인 압박이 왔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압박이 왔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서 비서실장이 만나자고 하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 압박의 요청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하고 있다 봐요. 저게 며칠 됐어요. 지난주에 15일이니까 지금 이런 어떤 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 들었을 것 같아요. 저게 뭐 그냥 힘든가 보다, 어려운 일이 많은가 보다 이런 걸 각오한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정치권의 인사 일부 분들이요. 이거 옛날에 어서 봤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9년 전 얘기를 합니다. 2015년 당시에도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의 한 일원이 굉장한 갈등 상황에 있었거든요. 2015년입니다. 그때 모습 불러오겠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김천현 교수님, 지금 상황을 놓고 2015년에 저 당시를 떠올리는 거는 너무 멀리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그 좀 데자뷰가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과 그때 2인자라고 하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관계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저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은 약간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한 부분인데 이 앞으로 저렇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면은 지금 본인 나름대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동훈의 정치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다고 보거든요. 어떤 구상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다. 그게 뭐
본인이 앞으로 뭐 2027년도 대선까지 바라보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본인이 정치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생각한 그 따뜻한 보수 예. 또는 헌법 정치를 지키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단지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가나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전개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사퇴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면 예. 아마 저때 2015년도의 사태가 데자뷰 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래 보입니다. 당시 2015년에 당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퇴했었나요 그때? 그때 어떻게 됐었나요 과정이요? 의원총회가 열려서 압박을 받고 그랬었나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의원총회 원내대표였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런 예. 것들이 관철됐던 상황이죠. 예, 정기란 교수님, 이 상황 2015년 상황하고 떠올리는 거는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는? 저는 뭐 어떤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프레임이 그때랑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또한 있다. 예. 다른 점은 누구냐?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총재 대표의 차이죠. 자, 이를테면 보수의 어떤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던 박근혜 대표. 그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수차 국정운영 지지율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로 사실 굉장히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김건희 배우자라고 하는 존재. 배우자 관련된. 또 그게 김건희 리스크가 여전히 국정 운영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연성.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다.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요. 나름대로 자기 철학과 중심이 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 그 배신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도 본인의 꿈을 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찌 보면 꽃길만 걸어온 사람입니다. 부하로서 검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줬죠. 예. 비대위원장 임명해 줬죠. 자, 보수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고 하는 허황된 어찌 보면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지지율만 허황됐다는 저는 표현 아니, 쓰셨는데. 허황됐단 예, 예. 말은 좀 너무 나간 표현이겠습니다만 예.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느 순간 거품이 될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지지율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 지지율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신기루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기 지지율만 믿고 자기 정치를 만약에 고집하다가는 결국은 그런 어떤 이 배신의 프레임을 극복해내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요 주제 마지막 최혁진 변호사는 2015년 상황을 떠올린 거는 아까 똑같은 질문 너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조금 좀 돌아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영부인 여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일이긴 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최순실 씨 뭐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사고할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백도 아니고 파우치예요. 300만 원짜리 파우치. 아니, 그 정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러이러하게 설명 정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그다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번 총선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그 대표의 패러다임에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패러다임이었다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패러다임 바뀌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런데 왜 여당에서 스스로 분란을 저렇게 자초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굉장히 요모조모 준비하는데 지금요. 이 사안과 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민주당이 바라보는 지점은 좀 달라요, 지금요. 오늘 민주당의 이제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 권지숙 수석 대변인인데 김영주 전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뭐 당무 개입 뭐 이런 거 뭐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할 수 있다고 열어놨거든요. 이게 민주당 사항이 아니라 이거 경쟁 정당 사항인데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뭐 경쟁 정당이든 어쨌든 법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뭐 조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체리 따봉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사례들이 있었고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면 예. 실제로 뭐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지역 순회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다른 뭐 지지 유세 위반, 뭐 60조 위반 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노무현 대통령도 공공연하게 선거 운동을 독려했다는 얘기로 탄핵이 예, 가결되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심판에서는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퇴임시킬 정도의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노무현 있고.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소추만 됐죠. 그러나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걸고 들어지면 어쨌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법적 검토의 말하자면 9조 1항 위반 사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께 짧게 제가 추가 질문드리면 지금 상황 저희가 길게 다뤄봤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을 예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실까요?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예상한 건 뭐냐 하면 예. 정치적 경험이 없는 대통령과 정치적 경험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험이 없으면서 서로 문제가 있으면서 서로를 질타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계양을에도 인천시당위원장에도 마포울에도 서울시당위원장 행사에도 명백히 정치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요. 서로 경험이 없는 사람끼리 둘 다 똑같이 보면 주변 사람 다 말 안 듣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무적 프로토콜에 대한 보고를 안 받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변호사, 지금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걸 열어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정치 운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 공무원이냐면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다음에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라고요. 예. 그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형사 고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대통령은 지금 현직에는 소추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법한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위헌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위에 위헌적인 행위와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만한 그런 위법까지는 안 된다. 그런 위헌까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탄핵이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하고 비교를 갖다가 해보면은 그러면 뭐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직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가 또 수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과연 그 뭐 이번 선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여러 가지 그 법적 절차에 있어서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민주당에서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꼭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 예, 정기영 저는 일찍이 대통령실에 이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은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다른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총선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구두적인 발언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왔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당무에 전형적으로 개입하고 사퇴를 요구한 행위 저는 처음 본 행위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헌법 제8조의 정당 민주주의 조항과 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공직선거법 9조 1항의 문제라든지 정당법,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다 이게 저촉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사유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버젓이 보면서 명백한 불법적 당무 개입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이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유보한다? 저는 이거보다는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적 절차에 착수하고 그래서 유불리를 꼭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 그리고 오늘 주 첫날인데 뭐 굉장히 숨가쁘게 여당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그걸 좀 길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양한 분야로 좀 다뤄봤습니다. 관위에서 뭐 3선 이상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소위 말 올드보이라든지 아니면 뭐 586이라든지 뭐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감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제 김민기 의원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자리를 내주시면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런 바람이지 그런 분들에게 감점을 주는 어떤 규정을 삽입하는 이런 적 없습니다. 국민의 지금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진을 위해서 좀 물러서 주시는 것이 멈춰 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해서. 정기환 교수님, 이제 민주당도 이제 공천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게 일단 뭐 중진 그리고 뭐 올드보이라고 이렇게 꼽히시는 분들을 향해서 좀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불이익은 안 주겠습니다만 뭐 자발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하셨으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물러나라는 건데 이거 알아서 물러나겠습니까? 만약에 안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안 물러나면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기회를 상입니까? 주겠다는 건데 이게? 저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적으로 공관위가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관위원장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자, 일괄적 불이익 없다. 그저 예를 들면 나름대로 기회가 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또 그다음에 도덕성 기준도 한참 후퇴한 조항을 뒀습니다. 대법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민주당 정말 한가해 보입니다. 지금 이게 특히 이제 3선, 그러니까 중진으로 짚어보면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동일 지역구 뭐 3번 이상 출마하신 분들, 그 이상 가시는 분들은 감점 일단 줍니다. 이걸 발표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거 불이익은 없는데요. 그냥 알아서 좀 어떻게 이거거든요, 지금. 역대 총선에서 알아서 나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하위 20%에 해당되거나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두는 것이죠. 저런 흐름을 공관위에서 이게 어떤 3선 이상이 됐든 586이 됐든 중진들이 됐든 나름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혁신 공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도덕적 기준도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자발적 불출마 정도를 기대하는 수준 가지고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문제 생기는 반사 이득이나 보려고 하는 이번 선거에서 반사 이득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이다. 좀 더 혁신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좀 뭔가 주도성을 발휘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한 번 더 평가를 받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공관위원장의 저런 발언들은 좀 거리감이 한참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더 불이익을 준다고 또 규정을 바꾸는 것도 지금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공관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또 있습니다. 하나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여기는 문재인 정부 출신 뭐 이른바 이제 친문이라고 꼽히신 분들이거든요. 관련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일고의 여지도 없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검찰 정권의 그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이 문제도 같은 건데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불출마 이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건 뭐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 그런 거 왜 얘기하세요? 약간 이 분위기인데 그런데 다만 뭐 책임감은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쩌자는 거죠, 이거는? 저 사견을 왜 저렇게 공식성상에서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견은 사견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영역비획 공간이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실은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만 이재명 대표가 선수가 3선 이상은 아닐 뿐이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차라리 그렇다면 선수라도 좀 페널티를 해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이나 혁신성을 닮아가는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아예 정청래 최고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가 기준이지 선수가 기준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친문은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문계는 대놓고?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출마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아니면 괜찮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압박을 하면서 그 말로 소위 강성 지지층을 말하면 유도해가는, 압박해가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룰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분위기 속으로는 뭐 소위 노영민, 또 임종석, 또 윤영찬 이런 분들이 다 고민정 다 친문 아닙니까? 책임져야 될. 정부 때 뭔가 역할했던 분들. 예, 전해철 다 그 역할 윤건영 다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더 교모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은 전혀 뭐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말은 뭐 시된 공천이라고 하지만 공천 공관위원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소위 이중합법은 상당히 그 뭐랍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수용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쳐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진등상에서는 뭐 불이익 주는 거 없는데 그냥 알아서 좀 안 나오셨으면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뭐 불출마 요구인데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해찬 대표하고 회동의 필요성 그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홍익표 원내대표 만나서 통합적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단순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탈당하지 말아의 문제와 달리 소위 친노 친문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일정 정도 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해찬 전 총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할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이 바로 저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뭐 간단하게 줄이면 친문계 인사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 오늘 뭔가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친문계 인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요.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대문구 갑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 서대문 주민들께 직접 뵙고 말씀드리지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진짜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저 이수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김철현 교수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지금 성남 중원이면 윤영찬 의원은 대표적으로 또 친문계로 꼽히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원래 친명으로 꼽히는 현근택 변호사가 출마하려다가 우여곡절 끝에 불출마하기로 했잖아요. 빈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거 우리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과 함께 탈당을 하려고 하다가 잔류하게 되고 그때 마침 또 이제 현근택 변호사 여러 가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불출마하게 되면서 예.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 이수진 의원이 지금 서대문갑에서 불출마하면서 저분이 이제 친명계인지 아니면 성남 중원에 어떤 연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뜬금없는 그런 좀 출마 선언으로 보이고요. 저게 아마 그 현근택 변호사 어떤 교감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윤영찬 의원한테는 윤영찬 의원이 다시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좀 지역구로 한번 옮기려고 하는 뭐 지역구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뭐 약간의 어떤 친명 성향 이런 거를 좀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건가요? 윤영찬 의원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공천을 받으러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사실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탈당에 대한 어떤 의사를 보이는 부분을 감안하면 예. 사실 지금쯤은 윤영찬 의원 스스로가 그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불출마 선언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윤영찬 의원이 계속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본인이 출마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이제 여러 형태의 아마 친명계 의원이라고 되는 분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지역구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우리 민주당에서 보면 10번째 불출마 의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윤영찬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어떤 잔류하게 된 순수한 취지를 살리려면 다시 한 번 더 공천 신청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당을 위한 길이고 또 본인의 어떤 뭐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이래 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은 친명계 인사들 향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친문계 인사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 때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 친문계 인사가 지금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 이수진 의원이 도전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분위기가 소개해드렸고요.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걸 번복하고 광주로 나오나? 짐작되시죠? 어떤 분이신지요?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의사가 없으신 건 있으신가요? 출마 않겠습니다. 오직 총선에 돕는 역할로 함께 하실 그렇습니다. 것이다.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정부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기랑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민심을 반영해서 고민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이거 뭐 좌하고 우면하는 상황입니까? 이거 출마 얘기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민심을 듣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뭔가 열어두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건? 원래 이낙연 그 대표 별명이 엄중낙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굉장히 진중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예. 한 번 뱉은 말을 좀 주워 담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얘기했는데. 종로위원장으로서 종로의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만둘 때 예. 대선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접었다. 예. 그리고 불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이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도 또 신당 논의에 있을 때 탈당한 이후에 불출마 선언을 본인 입으로 직접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금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안팎의 여론들이 그게 그 예를 들면 신당 내일 수도 있고 예. 나름대로 또 뭔가 이번 신당이 지금 생각보다 예. 이낙연 신당 또는 이준석 신당 이렇게 우리가 구별합니다만 예. 신당이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됩니다. 뭔가 역할을 하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의힘 저쪽 여당 영역의 또 20, 30대 젊은 층 이런 예. 쪽에 좀 소구력이 높다면 이낙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여기서 또 이재명 민주당에 좀 반감을 가지고 실망한 층이 떨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을 좀 뭔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신당에 대한 흐름을 좀 뭔가 기폭제가 필요한데 예. 거기서 이낙연 대표가 역할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호남 여론이 지금 굉장히 싸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당에 바람이 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내부에서는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예. 이런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여론을 살펴보면서 예. 본인이 호남 출마라든지 또는 종로 출마라든지 이런 궁극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근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마 요구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광주 얘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무슨 인천 계양을 얘기까지 꺼내놨단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기 위한 어떤 카드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마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은 모양새. 이걸 만들려는 걸까요, 혹시?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위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손잡는 과정은 만약에 있는다면 제일 마지막 과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뭐 원칙과 상식 또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과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예. 덩치를 키우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 좀 합하고. 또 예.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인식은 이 변화의 바람은 호남에서 불어서 수도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불어서 호남까지 가는.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정 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정 교수 말씀 주신 것처럼 호남 내부에서 스스로는 조금 싸늘하고 눈치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렇게 특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삐걱거리는데 이대로 있으면 이기는데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율 아직까지도 홀딩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 조금 더 힘을 갖기 시작하면 통합의 길로 가면 즉 20일 이후 설 직전에서 몇 그룹이라도 통합되면 그때 가서 그 통합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 말하면 90년 힘으로써 총선 출마도 제고해 볼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이낙연 대표의 스탠스 같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이 정도의 작은 바람, 작은 움직임 가지고는 출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힘이 모여서 여론조사상으로서 제3지대가 20% 가까이 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도 나름대로 공간이 하자가 있어서 현역들도 당을 뛰쳐나오거나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어제부터인가요? 지금 이제 현역 실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현실화 수도권에서 야 이게 이번 총선 모르겠는데 제3지대 가능성이 있는데라는 분위기로 가면 이준석 대표의 태도도 조금 더 이쪽으로 끌려올 수 있고 그때 가서 그 힘으로 총선 출마 수도권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출마를 하게 된다면 광주, 호남 지역이 아닌 수도권 출마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개항을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적이다. 이준석 대표의 말씀은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철원 교수님, 지금 이 빅텐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거 한 며칠 지났는데 빅텐트의 골든 타임이 지나갔다.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반면에 이원우 의원의 경우는 골든 타임 안 지났다고 그랬어요. 안 지났다고. 지난 겁니까? 안 지난 겁니까? 그 지금 전체 신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신당의 어떤 빅텐트에 대한 주도권 이준석 신당이 쥐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떴다방 얘기하고 하나는 비빔밥 논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윤 연대 또는 반 이재명 연대에 대한 반사익만 노리다가는 떴다방밖에 안 된다. 그 떴다방이 아니고 비빔밥이 돼야 되는데 비빔밥이 되려면 각 신당이 아주 비빔밥에 만들 수 있는 고유의 색깔과 맛을 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벌써 개혁신당을 만들고 당 칼라를 정하고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논란되는 그런 정책도 발표하고 있는데 나머지 제반 신당들은 지금 빅텐트 만들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빔밥이 아니고 보석 비빔밥이 아니고 죽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각 신당이 각각의 색깔을 내서 무지개 색깔을 내면 연대할 수 있지만 만약 무지개 색깔을 내지 않고 그냥 반사이기만 기내하면은 본인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거 분명합니다. 각 제반 신당, 이낙연 신당이든 이원욱 신당이든 금태섭 신당이든 모두가 각각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양양자의 국민의 한국의 희망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건 양양자의 한국의 신당은 그나마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한 색깔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함께 하는 거고 금태섭 신당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건데 나머지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는 저런 새로운 선택과는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 계속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과 연대나 합당을 하지 않으면 이준석 전 대표가 현실적으로 기호 3번을 얻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3번이라고 하는 건 거의 우리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수도권에 만약 후보를 내게 되면 야권 지지 성향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야권 지지 성향들 때문에 제3신당이 가져가서 국민의힘의 어부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 결국은 호남에서 베이스로 하는 신당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이준석 신당 결국은 영남을 베이스로 하는 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수도권에서 후보를 내는 부분은 결국 국민의힘의 어부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낙연 신당은 호남에서 승부를 거는 신당으로 갈 것이고 그 이준석 신당은 영남에서 제가 볼 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자, 무슨 빅텐트 얘기는 같이 하는데 지금 때가 지났는데요. 무슨 소리니까 때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요. 뭐 이렇게 좀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기도 합니다.